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올해 45살인 정민이라고 합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6시면 일터로 나가서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죠.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아이는 없어서 저희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 혜선이는 41살이고요. 결혼 후에는 쭉 전업주부였어요. 평소에도 집안일을 정말 깔끔하게 해주던 사람이라서 저는 늘 고마워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선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도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생활비라도 좀 보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대견했습니다.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겠다니 저도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떤 일을 할 생각인데? 하고 물어봤죠. 가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해요. 내가 집안일은 잘하잖아요. 다른 집 청소도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 거요. 솔직히 처음엔 조금 의외였어요. 우리 경제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남의 집 청소를 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몸만 다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혜선이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해줬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3일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죠. 집에서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고 시간도 적당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대견했어요. 혜선이가 아침에 청소 도구들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혜선이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더라고요. 청소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꾸미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혜선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고객들이 깔끔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청소해주는 사람이 지저분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청소하러 가는데 그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속옷까지 바뀌었어요. 예전에 입던 편한 면 속옷 대신에 레이스가 달린 예쁜 속옷들을 사더니 그것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이것도 새로 샀네. 응,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결혼한 지 15년 넘게 된 부부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귀가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후 2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3시, 4시, 심지어는 5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집이 너무 더러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고객분이 미안해하시면서 시간 연장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의 대답이었어요.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싶었는데 자꾸만 반복되니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혜선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할 때 보면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면 조금은 지쳐 보일 법한데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느 날은 혜선이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문자가 계속 오는 것 같았는데 혜선이가 급하게 확인하더니 얼른 지우더라고요. 누구야?
아, 고객분이에요. 다음 주 일정 문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예전에는 문자가 와도 저한테 보여주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휴대폰을 저에게서 멀리 두더라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의심병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를 믿고 싶었거든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저를 속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인쇄소 일이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반쯤이었는데 우연히 동네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혜선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친밀해 보이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남자는 대략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같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로 업무 관련 만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남자가 혜선이의 손을 잡는 것도 봤고 혜선이가 수줍어하면서 웃는 모습도 봤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업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켜본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혜선이보다 먼저 들어가서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거든요. 오후 5시쯤 혜선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땠어? 일이?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했어요. 고객분을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거든요. 혜선이가 먼저 그 남자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마트에서? 네, 청소해드리는 집 주인분인데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1시간 동안 친밀하게 대화하던 것을 잠깐 인사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리고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도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떻게 우연한 만남이겠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부동산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이는 좀 있으시지만 친절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혜선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과의 만남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녔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좀 더 자세히 혜선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혜선이가 가지고 다니는 청소도구 가방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의 도구치고는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고무장갑은 새 것처럼 깨끗했고 걸레들도 거의 사용한 흔적이 없어 보였어요. 청소용 세제병들도 줄어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청소할 때 쓰는 거야?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혜선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고객분이 워낙 깨끗하게 쓰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또 그럴듯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상했어요. 아무리 깨끗한 집이라도 청소를 하면 도구에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건 정말 새 것 같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혜선이의 외출 시간에 맞춰서 뒤를 따라가 봤어요. 혹시 정말로 청소를 하러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혜선이는 평소와 같이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고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따라갔어요.
혜선이가 도착한 곳은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고급 빌라 단지였어요. 그것도 단독 세대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 정말 청소하러 가는구나 싶어서 안심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청소하러 가는 사람이라면 현관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혜선이는 주차장 쪽으로 가더니 뒷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혹시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이 커졌어요. 정말 청소를 하고 있다면 중간중간 창문이 열리거나 해야 할 텐데 그런 기척이 전혀 없더라고요.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에서 혜선이와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가 함께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자는 혜선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혜선이는 남자를 올려다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선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힘들었네요. 집이 생각보다 더러워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2시간 동안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무슨 청소를 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혜선이의 패턴을 파악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혜선이가 또 일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집에 가는 거야? 네, 일주일에 3번 가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혜선이가 그 빌라에 들어간 후에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더 자세히 관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표차를 보니까 김상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확인했어요. 외제차였는데 번호판까지 메모해뒀거든요. 이번에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역시나 두 사람이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남자가 혜선이에게 뭔가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혜선이는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더 지켜보니까 두 사람이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인들이 하는 그런 깊은 포옹을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뛰어나갈 수는 없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혜선이의 가방을 몰래 확인해 봤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더라고요. 10만 원짜리가 5장이나 있었어요. 이건 뭐야? 제가 물어보니까 혜선이가 깜짝 놀라면서 얼른 가방을 닫더라고요. 아, 그거요? 고객분이 주신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50만 원이나 되는 상품권을? 워낙 부자이신 분이라서요. 그런 걸로 감사 표현하시나 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청소해주는 사람에게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게다가 혜선이가 받는 청소비는 한 번에 5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한 달에 받는 돈보다 더 비싼 상품권을 준다니요.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혜선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상품권만으로는 불륜의 증거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사설탐 정사에 의뢰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아내를 조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탐정사에서는 일주일 정도 조사해보겠다고 했어요.
혜선이의 동선과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혜선이와 함께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밥을 함께 먹을 때도, TV를 함께 볼 때도, 침대에 함께 누워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혜선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제가 피곤해 보인다면서 어깨도 주물러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휴대폰을 다룰 때의 행동이 정말 수상했어요. 문자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지우고 통화할 때도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탐정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갔어요. 탐정사에서 보여준 자료들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혜선이가 그 남자와 만나는 모든 과정이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빌라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나오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 남자는 김상욱이라는 사람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52살이고 독신입니다. 탐정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독신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거든요.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면서도 유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이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매번 2~3시간씩 그 집에 머물고 있고요.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요.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탐정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며칠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실을 혜선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탐정이 추가로 해준 말이 있었어요. 혹시 부인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으시면 메시지 복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혜선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전문 업체에 맡겨서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원해달라고 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혜선이와 김상욱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복원되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침실 청소부터 해드릴게요. 어제 주신 선물 너무 감사해요. 잘 쓸게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조심하면 되죠.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침실 청소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무슨 청소를 뜻하는 건지 뻔했거든요. 그리고 김상욱이 혜선이에게 보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오늘도 예뻤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하나 골라놨어요. 다음에 가져다 줄게요. 혜선이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 빠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금전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김상욱이 혜선이에게 준 것들이 상품권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번 달 용돈이에요. 부족하면 언제든 말해요. 새 핸드백 마음에 드시나요? 혜선이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오늘 저녁 맛있는 데 가서 먹어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김상욱이 혜선이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그 외에도 명품 가방이나 옷, 액세서리들을 계속 사주고 있었거든요.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한지 상담을 받았거든요. 변호사는 현재까지 모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증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주 혜선이가 김상욱을 만나는 날에 직접 현장으로 가서 두 사람을 마주하기로 한 거죠.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혜선이와 평상시처럼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연습했거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이에요. 혜선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저녁에는 맥주도 따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안주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더욱 화가 났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화요일 오전 혜선이가 평소처럼 청소도구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집에 가는 거지? 네, 오늘은 좀 일찍 갈 것 같아요. 청소할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청소가 아니라 김상욱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말했어요. 혜선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나섰고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그 빌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빌라에 도착해서 조금 기다렸는데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그 집 앞으로 걸어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김상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선이 남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렸는데 김상욱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혜선이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자 김상욱은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요? 어디서? 그때 집안에서 혜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예요? 혜선이가 나타났는데 저를 보고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평상시 청소할 때 입는다던 옷이 아니라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여보, 왜 여기에? 청소하러 왔다면서?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어요. 혜선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혜선이는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고 김상욱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머리를 극적거리고 있었거든요. 혜선아, 이 집이 오늘도 많이 더러웠나?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혜선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김상욱은 그제서야 뭔가 변명을 하려고 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냥 뭡니까? 성인끼리 만나서 뭘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저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김상욱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성인이고 혜선 씨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것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도와줬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다고 해서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도 사드리고. 김상욱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혜선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이런 짓을 한 건가? 혜선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김상욱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혜선 씨가 집에서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친구로서. 친구요? 친구끼리 용돈을 월 100만 원씩 주고받나요? 친구끼리 명품 가방을 사주나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자 김상욱의 표정이 변했어요.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당신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다 봤습니다. 삭제해도 복원되는 거 몰랐나요? 이때 혜선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변호사가 조언해줬거든요. 김상욱 씨, 당신은 혜선이가 결혼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불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겠네요. 김상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혜선이에게 말했어요. 침싸. 오늘 당장 집에서 나가. 여보.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혜선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김상욱에게도 말했어요. 당신한테는 상간자 소송을 걸 겁니다. 각오하세요. 소송이요? 그건 너무 뭡니까? 남의 아내를 유혹해놓고 소송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김상욱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혜선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녁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혜선이를 기다렸는데 1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침싸.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1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배신을 해놓고 용서를 바라는 거야? 혜선이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날 밤 혜선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거든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변호사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륜 관계의 증명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들로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은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되겠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송을 제기한 후 김상욱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소송이 길어지면 양쪽 다 손해라면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정확히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에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억울함을 풀고 싶었어요.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고 변호사도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김상욱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혜선이와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고 경제적 도움을 준 것도 순수한 선의였다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특히 복원된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침실 청소부터 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판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게 단순한 청소 관련 메시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판사가 김상욱에게 물어보자 김상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선이도 증인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된 증언을 하지 못했어요. 계속 울기만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말씀해 보세요. 판사가 물어봐도 혜선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나 봐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김상욱의 실체도 더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 혜선이가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피고는 기혼 여성들을 상대로 경제적 도움을 빌미로 관계를 맺는 것을 반복해왔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자 김상욱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과거까지 다 드러날 줄은 몰랐나 봐요. 결국 1심에서 저는 승소했어요. 법원은 김상욱과 혜선이의 관계를 명백한 불륜으로 인정했고 김상욱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렸거든요. 피고 김상욱은 원고 정민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김상욱은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는 2심에서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했어요. 1심에서 나온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김상욱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어요. 더 이상 법정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혜선이와는 이혼 조정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재판으로 가려고 했는데 혜선이가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조정으로 마무리됐거든요. 재산 분할도 포기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혜선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저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이혼 조정이 끝난 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혜선이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혜선이는 울면서 사라졌고 저는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거든요. 특히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을 보면 정말 쓸쓸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게 됐어요.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인쇄소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으니까 차라리 일에 집중하는 게 나았거든요. 직원들도 제가 부지런해졌다고 놀라더라고요. 몇 달 후에 우연히 혜선이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작은 고시원 같은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요즘 진짜 초라해 보이던데. 예전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김상욱 소식도 들렸어요. 위자료를 지급한 후에 미국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급하게 떠났다는 얘기였어요. 도망간 거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네에서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나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혜선이가 김상욱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상욱 집 건물 관리실에 물어봐도 몇 달 전에 미국으로 나가셨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해요. 혜선이는 김상욱이 자신을 데려가 줄 거라고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김상욱 입장에서는 혜선이가 골칫덩어리였겠죠. 소송까지 당하게 만든 사람을 왜 데려가겠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계속 속아서 살았을 테니까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혜선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확실히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입던 예쁜 옷 대신에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혜선이가 저를 보고 인사하려고 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할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혜선이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혜선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제가 동정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인쇄소 일도 예전보다 더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중해서 일하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고객들도 만족해했거든요. 매출도 늘어나서 직원 한 명을 더 뽑을 정도였어요. 친구들은 재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당분간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가끔 혜선이가 보냈던 상품권들이 생각나요. 그 상품권들은 다 기부했거든요. 그런 더러운 돈으로 산 건 쓰고 싶지 않았어요. 김상욱에게서 받은 위자료로는 인쇄소 기계를 새로 샀어요. 그 사람 돈으로 제 사업을 키우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사는 집은 정말 깨끗해요. 아무도 어지럽힐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정리하면 계속 깔끔하게 유지되거든요. 예전에 혜선이가 청소하러 간다고 했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정작 진짜 청소가 필요했던 건 우리 집이었는데 그것도 함께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청소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인쇄소도 지금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새로 뽑은 직원도 열심히 일하고 단골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혜선이의 변화를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속으면서 살고 있을 테고 김상욱은 계속 혜선이를 이용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정말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비록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법원에서 승소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다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김상욱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배우자 있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줬다. 판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김상욱은 정말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혜선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정에서 울기만 하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조정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하늘이 정말 맑았는데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깨끗해진 느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혜선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남아있던 옷들,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들, 모든 걸 다 정리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앞치마였어요. 혜선이가 평소에 집안일 할 때 입던 앞치마였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야 진짜 청소가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앞치마를 봉투에 담으면서 정말 후련했거든요. 지금 제 집은 정말 깨끗해요.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항상 생각해요. 이제야 집이 좀 비로소 사람 사는 데 같네. 정말 그래요. 거짓과 배신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진짜 편안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동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제 집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혜선이었어요. 아마 다시 돌아오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이고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부동산 중개사가 부인이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던데라고 전해줬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인쇄소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TV 보거나 책을 읽어요.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가끔 친구들이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면서 사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거든요. 때로는 가장 큰 청소가 함께 살던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청소를 통해 제 인생도 다시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15년 결혼 생활을 한 정민이 아내 혜선의 불륜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사이다 복수를 한 내용입니다. 혜선이는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부동산업자 김상욱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금품까지 받아가며 배신을 일삼았습니다. 정민은 의심을 시작으로 탐정을 고용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김상욱은 미국으로 도망갔고 혜선은 고시원에서 초라하게 살게 됐으며 정민은 깨끗해진 집에서 홀가분하고 행복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